북한이 어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국가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격상했습니다. 18만 명이 격리 중이고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동시에 감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시위인데요. 관련 내용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틀 만에 첫 무력 시위인데요. 그 배경 뭐라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오미크론 확진자를 이렇게 발생했다는 사실. 그래서 예.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했다라고 예. 하는 이런 측면들. 이것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 자체가 전 세계를 향해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그 메시지. 뭐 혹은 한국에게 대화를 어떤 협상을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실은 다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북한이 또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냐. 그렇죠.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미 1월부터 그 5월까지도 무려 15차례 미사일 발사를, 그러니까 이번까지 치면 16차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네. 무려 5차례를 주말에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긴장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권이 바뀐 이후에 더더욱더 이런 긴장을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일성,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그 미사일 발사로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한 수위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요. 그때 이제 한 거의 4일 만에 미사일을 처음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발사했던 게 화성 12형이란 미사일 발사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그래서 ICBM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갔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미사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한 6차례 정도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다양한 신무기들을 다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 이번 발사는 완전히 뭔가 새로운 그런 무기 체계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 정부나 이런 대응에 있어서도 뭐 이거 굳이 NSC까지 갈 상황은 아닐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걸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지 체계를 점검해보는 어떤 그런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대남용 초대형 방사포 이렇게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차이점도 좀 궁금한데, 이게 우리가 방사포라고 하면 이렇게 넓은 지역에다 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쵸. 최근에는 뭐 유도도 가능하다고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정부가 용어를 이제 미사일로, 발사체가 아니라 미사일로 통일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미사일이라고 그랬는데 방사포를 쐈네. 네.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의 무기 체계로 따지자면요. 다연장 로켓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 그러니까 멀티플 로켓 런처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 자, 이런 다연장 로켓은요 그야말로 로켓을 여러 발 놓고 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탄도 미사일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일반적인 다연장 로켓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방사포라고 한다면 예. 그 얘기가 맞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발사한 소위 이 초대형 방사포, 예. 앞에 초대형이란 말을 붙인 걸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초대형 방사포는 직경이 한 60cm 정도에 이르는 상당히 커다란 이 어떤 미사일로 보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로켓과 미사일 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 뭐 하나는 예. 로켓이라고 미사일이라고 그러냐. 네. 사실 발사체란 말도, 미상의 발사체란 말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인데요. 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로켓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추진이 되는, 네. 추진이 돼서 그냥 날라만 가는. 이제 이것을 로켓. 그래서 우리 우주 로켓이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진만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미사일은 유도 장치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서 정확하게 목표를 때릴 수 있는 네, 것들을 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로켓을 미사일이라고 부르냐? 왜냐하면은요, 초대형 방사포에는 유도 기능이 예.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그냥 그림을 보셔도 알 수 있는 게요. 저 이제 그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미사일 끝 부분이 보면은요, 이렇게 끝 부분이 있으면 앞쪽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4면이 달려 있어요. 귀날개, 카나드라고 하는데 네. 이 4개가 달려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그 미사일을 조향을 해서 떨굴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말이 방사포 혹은 이제 다연장 로켓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저 정도 크기와 저 정도의 탄두 중량, 그래서 파괴력을 가진 것은요, 미사일로 봐야지 적합한 것입니다. 특히나 저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는요, 사거리가 한 이번에 뭐 발사해서 나왔지만은 한 400km 미만 정도, 그래서 한 360, 380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과거 대한민국을 제일 위협했던 대표적인 미사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네. 스커드. 예. 스커드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미 스커드는요, 굉장히 너무 낡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고 차세대 탄도 미사일로 북한이 지금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그 다음에 뭐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불리는 KN-24와 같은 조금 더 큰 미사일들이 등장했습니다. 예. 여기에 본격적으로 핵이 장착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KN-25에 해당하는 이거, 그러니까 지금 KN-23, 24, 25를 북한이 2019년부터 쭈루루룩 발사를 하면서 소위 정밀 타격 무기 3종 세트라고 뭐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자, 그런 것들을 쫙 지금 배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KN-23과 24가 있고, 그럼 저 방사포는, 초대형 방사포는 뭐냐? 네. 뭐냐 하면 일단은 저 초대형 방사포는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KN-23, 24와 같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무기 체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반적인 고폭약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해서 많이 여러 발 쏘게 하는 거, 이거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KN-23이나 24에 핵을 탑재해서 딱 핵심적인 목표만 공격을 하고, 네. 그 이외에 제압해야 될 목표는 저렇게 저가에 다연장이니까 여러 발을 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발사에서도요, 1분에 3발을 발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20초 간격으로 쏜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다연장 무기 체계가, 그러니까 방사포라고 하는 게 위협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 발을 동시에 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무기 체계들을 개발을 하면서, 자, 이제 이 조금 더, 예전에 스커드는 막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막 예. 심할 경우는 뭐 이 원형 공산 오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얘가 딱 중심으로 때리고 싶은 곳에서 얼만큼 벗어나느냐. 예. 요즘 웬만한 무기 체계들, 특히 정밀 타격 무기 체계들은 수미터 이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맞추는 거죠. 근데 스커드는 어쨌냐면요, 짧은 거는 300m에서 수백 미터에서 1km까지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전술적 의미 자체가 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이었는데, 자, 이렇게 KN-24와 같이 정밀하게 유도가 가능한 것으로 여러 발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위협의 강도가 확실히 올라간 거죠.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유도도 되고 사거리도 예전보다 훨씬 더 길어진 상황인데 예. 우리나라 킬체인으로 대응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삼축 체계라고 그래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PR, 그러니까 이제 대량 응징 보복, 이 3가지가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내버려 뒀는데,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을 합쳐서 전략적 타격 체계라고 2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예. 다시 삼축 체계를 부활시키겠다. 즉, 그 박근혜 정부 시기에 최초에 나왔던 그 구상을 부활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체계들을 아마 현 정부에서 계속 갖춰 나갈 겁니다. 예. 자, 그럼 이걸로 방어가 가능하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일단 먼저 보는 겁니다. 먼저 봐야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쟤들이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혹은 쏜 것을 일단 탐지를 해야지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단계가 이렇습니다. 킬체인 단계라고, 킬체인 우리가 보통 선제 타격이다라고 그래서 막 정치권에서 논란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킬체인이 무조건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데 선제 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막 계속 막 쫙 여러 개를 끌고 나와서 미사일을 막 기립시키면서 발사 직전인 상태. 예. 그래서 미사일을 쏘기 전인 상태에 얘를 빨리 움직임을 탐지한 다음에 제거를 해 나가는 게 킬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원인 없이 우리가 먼저 때리는 게 킬체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킬체인 공격을 가했는데, 사실 그 미사일 발사대를 다 못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못 없애서 한두 발 정도가 날아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날아오는 것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게 미사일 방어 체계. 예. 자, 그렇게 해서 잘 막아냈는데 실수로 한두 발을 못 막아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떨어졌다. 예. 떨어지면은 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량 응징 보복 KNPR이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적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24시간 365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국방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우주 기반의 감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가 지금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일단 적을 들여다보는 것은요. 아직도 상당 부분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서 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그래서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은 시뮬레이션 자체로만 했을 때는요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그 6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나름의 노하우를 확보했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다만 뭐냐 하면은 여태까지 북한이 개발한 그러한 실험으로 개발한 핵탄두가 예를 들어서 미러볼 형태 혹은 장구 형태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미러볼 형태는 50cm가 훨씬 넘어가는 크기고 장구 형태는 이 직경은 한 60 이상, 그다음에 길이는 한 80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 해서 무게도 엄청 나가고 얘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차세대 탄도 미사일에 실기 되게 좀 무겁고 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시뮬레이션 상일 것이고요. 그것을 실제 기능을 하냐 하지 않냐라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확증하고 그다음에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에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 알고 미국이 알려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7차 핵실험을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모두 얘기했던 코로나 확진 관련한 이야기 좀 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북한이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무력 도발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자,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이 오미크론 상황 자체가 북한에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오미크론 환자가 과연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하다가 북한 내부를 누르다가 더 이상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보도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나 뭐냐 하면 5대 주요 도시 아니면 평양까지 이것이 뚫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안으로 감추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가 볼 수가 있고요. 예. 사실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같은 것들이 보통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중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방해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정은 좋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요. 네. 그럼 북한도 지금 사실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요. 이 어려운 상황의 이유가 바로 오미크론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예. 사실 통제를 하면은 이 전면적인 이동이나 이런 거 격리체제 만들어 놓으면은 겨우 지금 장마당으로 겨우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뭐냐면 이미 힘들다. 이미 힘들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 어떤 이런 불만이라는 것들을 돌리고 국가가 마치 이걸 수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 부분 대내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실 대외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원 여부. 예. 분명히 지원을 북한이 필요로 할 겁니다만은 네. 이걸 남한에게 북한이 요청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요청할 것이다. 절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되려 북한이 이것을 제일 먼저 요청할 대상은요 국제기구일 겁니다. 사실 국제기구에서 계속 이제 북한에게 물어왔습니다. 너희 도움 필요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방역을 실패했다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아마 그렇게 국제기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또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약간 분명히 어떤 대화의 접근 가능성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을 안 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공세적 모습을 보여서 주도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네, 북한의 방역은 내부 결속 및 통제, 그리고 예. 도발은 국방력 강화, 이런 투트랙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요, 이 주도권을 놓치는 것 자체를 절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바보 같은 짓도 무모한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다. 뭐 사실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폭신과 같은 것들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러한 독재 체제의 가장 큰 위험성이 바로 이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예. 그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에 강행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그 관측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이 도발 스케줄 그대로 이행할까요? 기본적으로 바이든 방한 전에 할 가능성은 얕지만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은 바이든이 방한하는 중에 핵실험을 실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네. 어찌 보면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물론 미국을 자극하고 뭔가 관심을 끌어야 되긴 하지만은 직접적인 도발로 비춰지는 행위를 북한이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되면 미국이 상당히 많은 전력들을 전진 배치시켜놓고 북한을 또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바이든이 이렇게 돌아가고 난 이후에 뭐 직후라든가 혹은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6월 4일 보천보 전투 85주년 기념일 같은 날짜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날짜 같은 것에 맞춰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이 도발에 대해서 예.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실시간으로 이제 북한의 그 동향을 보고하고 예.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에는 우리가 NSC라고 하는 회의를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열었었는데 예. 좀 뭔가 바뀐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해요? 뭐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을 봅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정부가 구성이 된 지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NSC가 지금 충분히 어떤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돌아가고 있냐. 아마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NSC가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아직은.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야지 이게 좀 제대로 오퍼레이션을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일단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모아서 일을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점검회의, 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위협. 그래서 우리가 긴급히 뭔가를 움직여야 될 위협이면 대통령이 당연히 와서 이것에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KN-25는요, 이번 발사가 처음이 아니라요. 이미 2019년부터 여러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사의 차이는 이 어떤 발사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다라는 거. 여러 발 쏘는 간격이 좁아졌다는 거. 연사 능력. 그거 하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즉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 위협이 조금 강화된 것이고 그럼 이것을 잘 막아낼 수 있냐 없냐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되려 대통령이 나올 타이밍은 아니다. 핵실험이라든가 기타 좀 더 전략적인 도발의 성격이 됐을 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